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미국의 훈풍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73% 상승을 하면서 2,3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1.1%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견조한 빨간불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등세 보여주면서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수세에서 순매도 전환을 하는 모습으로 눈치를 보여주는 눈치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외국인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기관의 순매수세 속에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눈치 장세로 이어지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상승세 유지 중인데요.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국내 주요 100대 기업의 경제 기여액이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 발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작년 한 해 국내 주요 100대 기업의 경제 기여액이 1,238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GDP의 절반을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 기여액이라는 게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주주나 정부, 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나누는 것을 뜻하는데요. 품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큰 기여액을 나타낸 부분은 협력사를 통한 기여액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임직원, 주주의 순이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당 등을 통한 주주 부분의 기여액이 크게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2.4배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어떤 업종과 기업이 경제 기여액이 가장 컸습니까?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와 전기, 전자 업종의 기여액이 가장 컸는데요. 지난해 IT, 전기, 전자 업종의 기여액은 285조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36%나 급증이 됐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 건설, 건자재, 철광과 유통 순으로 경제 기여액이 큰 것으로 나타냈고요. 반면에 2012년 가장 큰 경제액을 나타냈던 부분이 바로 석유화학 부분이었는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경제 기여액을 가장 많이 차지한 기업은 어디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단연의 1위, 부동의 1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경제 기여액 1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LG전자와 기아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 같은 상위 5개 기업의 경제 기여액은 전체 중 3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 부분에 일본 의존도와 관련한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치라고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많이 부르죠.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 의존도가 15%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8.8%포인트 낮아진 건데요. 산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은 1,300, 6,700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수입액은 200억 7,200만 달러, 그러니까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건은 향후 대일 의존도가 더욱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 7월이었죠.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의 핵심 3가지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라며 규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당시 화들짝 놀란 우리 정부도 수입처 다변화 그리고 국내 기업의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성과가 향후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계약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상반기 서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유례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죠. 올해 상반기 서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거래 건수는 46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31%나 급증을 한 건데 상반기 기준으로 40만 건을 넘어선 건 올해 처음입니다. 네, 급격하게 이렇게 급등하는 형상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고강도 대출 규제 지속되고 있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매매에 선뜻 나서기보다는 눈치 보기를 하면서 월세나 전세 쪽으로 안주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월세 거래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월세 거래 건수는 24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고치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55%나 급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세와 월세 계약 중 둘 중에 한 건은 지금 월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세 역시나 늘기는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21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11% 급증을 했고요. 역시나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부동산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 시각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미증시가 최근에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과 또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과 함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2,400포인트를 웃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74%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러시아의 이 천연가스 공급 재개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관련한 업종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거기에 은행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18%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79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스닥 반등에 성장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 또 가상자산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장중에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 6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792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면서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는 12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강한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했던 이 은행주들이 한동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연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하락 배경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를 기록하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고 또 정부의 관치 규제가 은행주들의 수익성 개선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러한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고 있어서 2분기 저점을 형성하고 또 반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은 4.64%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6%, 우리금융지주도 현재 3%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주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초 LNG선 대규모 수주로 강한 모습을 보이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부진이 선 반영이 됐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판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다가 또 선박 수요도 올해 고점을 지나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이러한 우려감에 쉬어가는 모습이죠. 대우조선해양은 1%대 하락세, 한국카본도 0.76%, 삼성 ENC는 1.4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등을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미증시 나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오늘 카카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현대약품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식약처에 보고 완료하고 또 출시까지 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노바백스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는 비트코인이 뛰자 덩달아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3,000달러 돌파를 했다는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마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장포족, 즉 장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마트가 최저가 전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마트24는 할인 구독 서비스에 대한 반값 서비스를 8월 말까지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7%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09,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유명 걸그룹 블랙핑크의 인게임 콘서트인 더 버추얼 개최를 앞두고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아이템들도 출시한다라고 하죠. 현재 4%가 넘는 오름폭 보여지고 있고요. 2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OTT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로만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 개최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 사이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죠. 현재 11%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운송비라든지 뭐 이러한 원재료 부담이 좀 높아지면서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원가 부담이 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주 가운데 은행주 쪽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은행주 가운데 KB금융을 오늘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하나금융 지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예대 마진 상승 수혜가 좀 전망이 되면서 은행주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정부 규제 리스크라든지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 미증시에서 최근 이제 은행 금융주들이 호실적과 함께 급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주들도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3분기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인가요? 네, 이 중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대 이하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반도체 수급난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생산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원재료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제 운송비라든지 이러한 비용 부담 요인이 가장 실적 악화에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게 되면 향후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현재 주가 수준이 PER 한 6배 정도 수준, PBR 0.4배 정도 수준으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저평가 매력에 힘입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금융센터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방산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특히나 폴란드와 19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에 임박을 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데요. 폴란드향 방산 수출의 업무 협약의 자세한 내용과 관련주의 흐름들도 살펴봐 주시죠. 예. 폴란드 정부가 오는 27일 국산전차 K2 국산 경공격기 FA-50, 국산 K9 자주포 등 최소 19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 분야 수출 업무 협약 MOU에 체결이 됩니다. 그동안 방산 등 분야에서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번 폴란드와 정부와 방산 수출 업무 협약은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좀 호재라 볼 수 있고요. 절충 교역이 없는 그런 폴란드의 어떤 특성상 이번 MOU긴 합니다만 구속력이 없는 MOU긴 합니다만 사실상 거의 계약 체결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종목별로 현대 로템은 폴란드 국방부와 2024년까지 K2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고 수출 규모는 총 3조 원 이상입니다. 또 2030년까지 폴란드 정부가 K2를 400여 대 추가 구매하기로 하면서 해당 계약 규모만 8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돼 대략적으로 잡아도 만 계약 규모가 총 한 1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오는 9월 최종 계약 체결 목표로 3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나서며
좀 계약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올해 한국 국군에 이제 공급될 경공 공격기 TA-50 20대 중 8대를 좀 개조해가지고 먼저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이제 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기타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도 4조에서 이제 5조 원대 규모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들 3사의 계약 규모만 합쳐도 최소 거의 한 18조 5천억에서 19조대 중반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각 방산기업들 관계자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지금 계약 체결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방산 관련주들 보면은 금일 꼭 이런 어떤 상승세를 타는 건 아닌데 단기간에 이게 테마성 급등을 좀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몇 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이렇게 봤을 때 큰 흐름에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지수 하락기 대비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폴란드 정부와 최소 19조 원 규모의 MOU 체결은 국가 차원에서 호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MOU지만 실질 체결 가능성이 높아서 좋은 징조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죠. 이 윤 대통령이 이날 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방산 세일즈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한국이 방산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향후 업계 전망 계속해서 밝다고 보십니까? 예. 그 방산 수출은 사실 기업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줘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그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서도 방산 기술이라든가 수출 확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 폴란드와의 수출 협상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방산업체 경영진을 만나서 수출 가격과 어떤 물량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나토라고 하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순방의 첫 성과로 폴란드의 그 방산 수출을 꼽았던 만큼 실제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에 그런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우리나라 국방력은 사실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다들 알 거예요. 그래서 육군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육군이 거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육군 주력 부대 특성상 자주포 K9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K9에 이어 또 과거에 UAE의 이제 미사일 그 어떤 대공 미사일 방어하는 시스템이죠. 천궁 수출 호재가 있었고 또 범국방으로 우주산업 파트를 또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어제 KF-21 첫 비행 성공을 하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앞으로 방산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호재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향후 방산업계가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방산업이 이제 정부 주도를 밀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똑같이 수출하더라도 방산업은 기본적으로 조단이잖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작은 물건 여러 개 파는 것보다 큰 거 하나 팔면은 그만큼 이제 남는 것도 많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방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정부 주도적으로 이제 밀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굉장한 어떤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방산 수준은 좀 세계적으로 좀 꼽히는 수준으로서 폴란드 방산 수출은 향후 이 방산업계의 효자 사업의 또 시초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방산주 중장기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측면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폭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심화 속에서 방산 관련주들의 전망이 밝은 배경 무엇일까요? 일단은 사실 과거에 증권가에서 방산주 하면은 좀 테마성인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기적인 테마성인 경향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군사훈련이나 도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그런 단기적 테마들이 주로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거나 틀어지면은 빅텍 등
뭐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단순 테마성으로만 볼 수 없고 뭐 기술 개발에 이어 실제 수출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어떤 중장기적 호재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배경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산 관련주들이 이제는 국방력을 넘어서 기술과도 굉장히 접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 쏘아올린 누리호도 뭐 크게 방산업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통신이라던가 항공 등이 접목되기 때문에 뭐 기술 개발의 사실 정점이라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 한국 항공 우주의 경우 뭐 방산 수출, 우주 산업, 항공 등 다양한 섹터에다가 좀 접목될 수 있는 종목이 중 하나이고요. 뭐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방산과 더불어 통신 기술에 대한 기술이 또 접목되고, 이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기술에 대한 이슈가 중요시 부각되는 좀 미래 산업 관점으로 볼 때 방산 관련주 전망은 전체적으로 좀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이런 기술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세계 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세계 강국으로 이어져 있고, 또 현재 글로벌적으로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산 섹터에 대한 수요들이 좀 증가하는 추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도 좀 관심을 둬야 되고 앞으로 좀 전망이 밝은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방산주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K방산의 연이은 호조 속에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합니다.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번 성과에는 700여 개 중소협력업체가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이 투자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 보면은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뭐 기타 이제 거의 7개국에 불과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만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비행 성공은 뭐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KF-21은 사실 뭐 아까 그 질문에 뭐 효율성을 가졌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진짜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미국의 뭐 F-22이 뭐 거의 5세대 전투기 근접한 그런 전투기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기술이나 레이더 같은 게 미국도 기술 이전을 좀 거부할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기술력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자체 개발하는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거의 한 90% 가까이 이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 항공우주 외에 뭐 하나시스템, LIG, 넥선 등 관련주들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KF-21은 뭐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아까 뭐 효율적인 부분이 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좀 화두가 되면서 실제 수익으로 좀 연결이 계속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 또 어떤 방산 관련주들인 앞으로 계속 이제 꾸준하고 성장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히 그 단순 대북 관련 이슈만 있을 때만 테마로 떠오르는 주식보다도 수익성과 좀 기술력이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들 위주의 공략을 한다면은 이제 방산이 경기 방어적 성격과 민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좀 안정적인 수익 실현도 가능할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방산 하나만 보기보다는 그 기업이 뭐 아까 말한 뭐 통신이라던가 또는 뭐 미사일이라던가 방어체계, 항공, 우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접목돼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 실현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밝혀주셨는데요. 수익성과 기술력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국방산 호조 달협정 체결 논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항공우주청의 신설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현재 중동과 동남아에 치우친 K방산 수출이 향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가게 될지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예, 뭐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뭐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하면은 미국산 소고기라던가 뭐 반도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산 분야 같은 경우에 좀 각국끼리 좀 어떻게 자유적으로 이게 무역하는 걸 꺼려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떤 국가의 기술력이라던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좀 이런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미국 같은 국방 최선진국에서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우방국이라고 해서 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체결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방산 기술에 상당수 올라섰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글로벌적으로 방산업에 대한 관심이 실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짜 전쟁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이제 투자 전략적으로도 봤을 때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우방국으로서 또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방에 대한 그런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뭐 원자로에 대한 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원자로 항공모함 같이 큰 배들은 뭐 기름을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작은 어떤 원자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에너지로 다 삼아서 이제 그 항공모함을 돌리거든요. 근데 미국도 선진국은 그런 항공모함의 원자로를 접목시켜 가지고 상당한 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규제 때문에 이런 기술은 있는데 좀 그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은 뭐 대형 군함이라던가 산업 현장에 대한 뭐 원자로 기술 접목이 돼서 관련주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이 협정을 하고 뭐 통신이냐 이게 항공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기술력이 보유하고 있고 방산을 넘어서 다양한 통신이라던가 뭐 이런 산업 섹터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진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과 미국의 방산 분야 체결 논의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입증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내다봐 주셨는데요. 앞서 방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세밀한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알려주신다면요. 예,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뽑고 싶어요.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유도무기, 뭐 수중무기, 뭐 레이더, 전장광학 등 개발하는 회사죠. 근데 과거에 뭐 천궁하면 아마 기억할 겁니다. 뭐 그런 다양한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방공 능력을 제공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이죠. 이게 이제 수출 호재도 UAE에 수출하는 그 호재도 있었고 이번 폴란드 수출에도 또 호재로 수혜주로 작용을 하고요. 특히 공격보다는 방어 체제의 어떤 유도무기 기술이 개발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 호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경기 하락기에도 꾸준한 이익 실현 중인 기업이기도 하고 또 지수 하락 흐름 속에서도 뭐 최근 단기적 조정에 따른 적절한 어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탑픽 종목 LIG 넥스원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 연구원장 최항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젯밤 네. 미국 증시가 간밤에 또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에 키워갔습니다.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굉장한 폭등을 이뤄냈는데요. 네.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좀 진정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좋은 훈풍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변곡점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뭐 인플레하고 뭐 경기 침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호실적들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3분의 2 이상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잘 헤쳐나가고 있다. 그러면 됐지.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이거죠. 이제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매번 얘기했지만 실적 보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실적 보고 들어가면은 지금 딱 뭐 믿을 것 딱 하나 실적뿐이었는데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가 기가 막히게 길을 잘 내놨죠. 잘 내놓고 또 거기다가 지금 따라서 삼성이나 뭐 우리 SK 하이닉스도 지금 올라가는 게 마이크론에서 지금 메모리가 지금 정전 사태로 해서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고 정리까지 잘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래프를 보니까 이 3대 지수의 미국의 3대 지수의 이 50일 평균 이동성이 지금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벌써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 그 와중에 있어요. 또 잘 아시는 CNBC의 매드머니를 뭐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장기간에 올라갈 시작이 됐습니다. 윌리엄 지수를 보세요. 막 이래갖고 지금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게 이렇게 양측 주장이 굉장히 맞붙을 때 이것은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시장 내의 큰 흐름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8월, 9월 달부터는 물가는 꺾인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피크아웃을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기업들이 실적에 옮겨 놓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이렇게 좋은 아주 뭐 또 그 댓글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미국장은 미적미적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다 됐다는 거죠. 미국이 빨간색 미적미적 하는데 좋아요 뭐 이랬는데 좋은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비관과 낙관의 양측 주장이 팽배한 모습으로 보아 지금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2분기 실적 시즌에 기업별 실적 희비가 좀 교차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이 JP 모건이 비상 경영 체제에 나섰고요. 어제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 보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주요 기업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는 시그널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계 산업에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3% 봤는데 그건 지금 4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을 내다봤을 때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 위험 전망이 개선된, 그러니까 뭐 진짜로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을 가는 거는 달러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달러가 비싼데 마침 또 ECB에서 금리를 올려주니까 지금 조금 약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지금 자구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구책을 하면 실적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요새 뭐 악재를 호재로 해석하는 능력들이 너무 좋으셔갖고 지금 뭐 이런 좋은 결과들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SK 공장 증설 보류 같은 거는 지금 달러 변동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과연 얼마의 이 투자금이 더 필요한지 모자른지 이것을 조금 더 좀 뭐 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하는 부분들이지 증설을 완전히 보류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달러의 변동성이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모든 거에 지금 중심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잡아가는 과정. 근데 미국이 강달러를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보는 거죠. 강달러를 가야 인플레이션 잡는 데 좋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강달러가 되면은 이런 신흥국이나 이런 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게 돌아서 자기네들한테 지금 돌아오는 부분들인데 11월 그런 정치적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논리를 자꾸 갖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골아픈데 정치인은 정치인인가 봐요. 일단은 지금 강달러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걸로 봐서 이 강달러를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진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이 강달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어제죠, 이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경제수장을 만나서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번 방한 일정 중에 외환시장과 산업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동하는 비행기간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공급망을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이거의 핵심에는 반도체 동맹 Chips for 4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가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거기 참여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외환 시장에 어저께 조금 서로 돕는다는 협의 사항이 나와서 오늘 외환이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제넷 옐런 장관이 자기의 주무 부서로서의 이 외환을 따지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통화스와프는 제롬 파월의 연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제넷 옐런이라는 사람 자체가 미국의 소위 말하는 3대 경제 고위직을 다 겨쳤지 않습니까? 경제자문위원장하고 연준 의장하고 재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사실 또 부군 되시는 분도 200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가 착 짜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이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금 기대했던 게 안 나온 것 중에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러시아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제재, 그리고 공급망을 어떻게 다시 짜느냐가 좀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LG를 방문한 후에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한번 나오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 많이 만날수록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넷 옐런의 이 성향상 비둘기파예요. 비둘기파고 자기가 연준 의장 할 때도 25bp 이상 올라가는 거에 막 경기를 내는 부분이고, 이분은 지금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지만 원래 경제학 박사입니다. 노동 경제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생산과 고용이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냐 보여지고요. 오늘 또 재미난 거는 한은에 이제 가는데 그 여성 경제학자들만 싹 모아놓고 여성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신선하게 보여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동맹인 치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또 중요한 주안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 이상 급등락한 이 거래일이 무려 50%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과거 1년간은 좀 평균 3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변동성 굉장히 높아진 것인데요. 다양한 대외 요건도 있겠지만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가장 큰 영향은 1번을 정하라 그러면 하루에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44조가 하루에 대금이었어요. 거래 대금이. 지금 6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지수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지금 굿뉴스는 이거죠. 지난 6거래일, 7거래일 동안에 지금 외국인이 1조 이상 지금 매수로 들어온 부분. 근데 환율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들어온 부분들은
한국 시장의 저가 매수의 매력을 굉장히 지금 아주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이 지금 너무 오르고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돈들이 신흥국에 투자된 돈, 또 아시아에 투자된 돈은 또 뭐 미국 본국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도는데요. 그 영향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이 삼박자가 잘 맞아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 우리나라의 이 변동성에 일본은 외국인의 수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외환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다는 평가를 갖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거는 진짜로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좋은 징조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하반기에 계속 이러한 양상 계속 될까요? 야, 하반기 이거야말로 진짜 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화문에 돗자리 깔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됩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9월달, 10월달부터는 지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일단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은 한 단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가야 러시아 제재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러시아랑 손잡고 미국이 서방이랑 잡고 신냉전 체제가 다시 온다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한 변곡점을 또 지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지만 공급망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모든 기업에 지금 사실은 관심사거든요. 네. 이거를 지역으로 가야 돼, 아니면 대륙으로 가야 돼. 이러한 큰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변곡점들은 한번 나와줘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반발세를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윌리엄 지수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 증시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추격할 수 있는 포지션을 딱 정하는 날짜를 잡았어요, 제가. 날짜까지요? 네, 10월 19일입니다. 왜 10월 19일입니까? 평균 침체 기간, 그다음에 이거 올라가는 힘, 꺾이는 힘, 지금 추세선을 봤을 때 10월 하순에는 완연한 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일 거라 해서 일단은 지금 10월 19일로 찍어놨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정보를 꼭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에는 시장 안에서 해결을 그렇죠.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외국인의 수급 역시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과 10월에는 좀 피크아웃에 대한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있다고 하셨고 또 10월 19일 굉장히 네. 중요한 날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집어주셨습니다. 이 하반기 증시 향방의 또 키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국은 강달러를 어떻게 지금 가느냐가 일단 키 중에 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ECB가 자기네 이제 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올리는 건 25bp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8월 달에 지금 50bp 이런 거 올리는 어떻게 강달러를 지금 그러니까 한계점까지 갖고 가느냐. 강달러가 계속되는 게 미국한테 절대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강달러를 어떤 식으로 연착시키느냐가 사실은 지금 전체 주식시장에 가장 급선무인데 이거야말로 진짜로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진짜 5만 8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지금 우리가 다가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고요. 매번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만 1일 3환율 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1일 보여집니다. 3 환율. 환율이요? 네. 1일 3강이 네. 아니라 1일 3환율을 환율.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환율이 또 중요한 리스크의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업황은요, 이건 지금 사실 TSMC가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반도체의 이제 비관론이 너무나 우리가 크게 이거 과도했다 생각하는데요. 반도체라는 업종의 자체가
3분기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TSMC만 보더라도 TSMC는 3분기가 16% 성장을 밑으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에서 끌어주죠. 지금 삼성이 이제 3나노 얘기 지금 양산 들어가는 시제품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도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오버슈팅한 부분 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고요. 이런 봉쇄되고 전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뚫고서도 좋은 성적들을 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의 재평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원장님과 글로벌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